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해 설 세뱃돈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미리미리 은행 가서 새돈 바꾸고 봉투에다 넣고 같은 세뱃돈이라도 좀 더 기분 좋게 주고받으려고 특별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온라인 간편 송금을 하고 덕담을 곁들인 송금 봉투까지 이용할 수가 있어서 신권 교환이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한 금융회사에서 임직원 2천여 명에게 세뱃돈은 얼마가 적당한가를 물었는데 초등학생 아래는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10만 원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10년 전에도 같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세뱃돈 인상폭이 큽니다. 자녀의 세뱃돈을 쓴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또 그렇다고 답을 했네요. 이제는 온라인 송금에다 받은 세뱃돈을 앱으로 넣는 충전 서비스가 10대들에게 인기라고 하니 세상 참 많이 달라졌죠? 신권이든 온라인 송금이든 오랜만에 모이고 만나서 세뱃돈도 주고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설이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 현재 기온 1.3도, 습도는 47%입니다. 오후부터는 더 추워지고 설 연휴 기간 첫날인 내일 아침엔 봉화와 영양, 의성은 영하 15도 가까이, 안동도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보온에 신경 쓰시고 빙판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2024년 세계양궁연맹 현대양궁 월드컵 2차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24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총 6일 동안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특히 2024년 제33회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70여 개국에서 총 1000여 명의 양궁인들이 예천을 찾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절기 대안인 오늘은 낮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집니다. 낮 기온 4도 안팎이 예상되는데 특히 연휴 시작인 내일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매우 춥겠습니다. 또 설 당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됐던 포항제철소가 135일 만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창사 처음으로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 오늘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제품 생산 라인의 지하가 완전 침수됐었는데 당시 임직원과 협력사 등 연 인원 140만여 명이 복구 작업에 나섰고 특히 포스코의 명장들을 중심으로 물과 펄에 잠긴 설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 설비 전문가들이 최대 170톤에 달하는 아변기용 메인 모터들을 1년 이내에 수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지만 직원들이 직접 분해하고 세척, 조립해서 조업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겁니다. 포스코는 앞으로 생산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재난 대비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4도, 습도는 5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이 올해 19억 원 규모의 울릉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울릉군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지역화폐 10억 7,500만 원을 발행했고 지난해는 약 18억 원 규모의 울릉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지역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올해도 같은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수입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요.
상품권 구매는 1인당 1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지역 식당과 미용실 등 3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NH농협은행 울릉군 지부, 울릉수협, 울릉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 착 앱을 다운로드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셀프 스티커입니다. 셀프 스티커. 혼자 알아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속칭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대구 한 경찰 간부가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 단속에 걸리자 스스로 스티커를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단속에 걸렸는데 경찰에 범칙금을 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경찰 간부 A씨는 달성군청 측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과태료 면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발부한 고지서와 납부 증명서를 제출한 건데요. 문제는 당초 범칙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탓에 일반 지역의 3배인 12만 원을 내야 하는데 4만 원짜리 셀프 스티커를 발부해 4만 원만 납부했다는 점입니다. 자진 납부 시 20%가 감경된 9만 6천 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고작 5만 6천 원을 아끼려 이 같은 아이고. 꼼수를 쓴 겁니다. 아니 셀프 스티커란 말도 참 우습고 또 이의제기도 그렇고 아니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같은 건데 이 금액은 왜 달라진 거예요? 네, 이의 신청 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반 장소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고지서를 발부한 사람과 위반자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스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겁니다.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칙금을 깎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조사를 하고 징계까지 가겠네요. 그죠? 네, 우선 대구경찰청은 업무가 많아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설 이후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작성은 공문서 위조죄 혹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에 처할 때는 10년 이하 자격 정지도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 교통과 직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셀프 범칙금 고지서 발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례는 드문 사례로 추후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점이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대구시정평가입니다.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반년이 지났는데요. 대구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3%가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조사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더 높아진 건데 자 어떤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중요 시책은 글로벌 대기업 유치였습니다. 이어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 시작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실제 시민들의 시정 관심 분야에 대해 묻는 문항에 경제, 산업, 일자리 분야를 꼽는 응답자는 전체의 35.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미래 50년을 준비한다. 대구시가 청사진에 제시했고 올해 이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텐데 시민들 전망은 어때요? 네, 대구시 미래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대상자 55.7%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반면 부정적 전망은 9.8%에 그쳤는데요.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핵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건설 현장 불법 행위입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뭐 정부 차원의 저 건설 현장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건설 분야 12개 유관기관과 함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489곳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대구 경북에서도 125곳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인 사례들 좀 봐주시죠. 네, 원래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부당 금품 수치가 전체 불법 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어 장비 사용 강요, 채용 강요, 운송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해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현황 파악한 다음에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까? 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양대 노총 산별 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대구 경북 지역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불안한 상황인데요. 한국노총 대구 지역 본부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본부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수색에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대응 방안에 대한 지침이 설정되는 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는 오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압수수색 반대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입니다. 네. 이게 인재 양성하는 뭐 그런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인데요. 정부가 올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면서 경북 경산에도 오는 6월부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대구 대학교 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프랑스 IT 전문 교육기관인 에콜 42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경산시는 올해 총 64억 9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개소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사업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면 일단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필수적일 텐데. 자,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까? 네,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하는 2년 비학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학력 제한 없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구대학교는 대학 내 건물을 교육 전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생에게 기숙사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주거와 복지시설 이용과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1월 중 모집 공고를 내고 3월까지 교육생을 모집해 6월부터 본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칠곡 도호부입니다. 네, 칠곡 도호부. 이거 뭐 예전 거 뭐 발견했다는 그거 같은데 그죠? 도호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시청, 군청 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대구에 새로운 유적이 발굴됐는데요. 문헌에만 전해져 오던 조선시대 칠곡 도호부 여제단터가 북구 읍내동 구수산 공원 조성에 앞서 실시한 정밀 발굴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네. 가야문물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8개 구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던 중 구수산 북측 4호 구역에 조선시대 칠곡 도호부의 여제단터가 나왔고 1, 2, 3 구역에서는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절터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칠곡 도호부 여제단 뭐 하는 곳이었어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호부는 고려 조선시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여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는데요. 칠곡 도호부 여제단은 고서, 국조, 올해, 설해 등에서 위치, 크기 등이 기록으로 전해질 뿐 실체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발굴된 여제단터는
고문원에 기록된 규격과 일치했습니다. 담장, 홍살문 자리, 단시설 기초 축조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 무지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네,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정밀 발굴 조사를 맡은 가야문물연구원 측은 문헌에만 전해져 오던 칠곡 도호부의 여제단 실제를 확인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또 알려지지 않았던 절터를 발굴한 점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두 유적지를 현장 보존하면서 여제단을 복원한 다음 구수산 지역을 역사유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합니다. 아유, 명절 되면은 또 한 나흘 연휴 지나고 나면 이거 저 쓰레기들 또 많이 나오는데 대구시 각 구군에서 설맞이 청소 종합 대책을 마련했어요. 12일부터 27일까지 시가지 대청소, 무단투기 단속, 또 청소 상황실, 기동반도 운영해서 시민 불편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서구에 다녀왔어요. 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를 방문해서 서구청 직원들 그리고 업체 직원들과 함께 청소하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네. 네, 모두 장갑을 착용하고 한 손에는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또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골목 곳곳을 누볐습니다. 먼저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 집게랑 봉투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1시간 정도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75리터 봉투에 거의 가득 찬 것 같은데 어떤 쓰레기가 좀 주로 나왔나요? 담배 꽁초가 좀 많은 것 같고 전단지류도 좀 많아서 좀 떼서 버리고 있어요. 저희 이거 청소는 매달 이렇게 일정 맞춰가지고 직원들끼리 나와서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분들이랑 다 같이 일정 맞춰서 쓰레기 봉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매번 청소하고 있습니다. 서대구 산다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할 때는 그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집게, 봉투, 장갑 등 이렇게 준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없기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많이 좀 지저분한데 사업장 주변에는 사업장에서 이래 좀 관리를 좀 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리터짜리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적게는 한 20개, 많게는 한 3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매번 하는 작업이지만 작업 후에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면은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시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또 네. 알아서 해결하고 좀 치우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안 보이는 데까지 자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소 서구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청소 취약 지역을 찾아서 대청소를 하는데요.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서대구 산업단지 일대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네. 설맞이 합동 대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 공무직 강백석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불법 방치물을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깨끗할 건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청소 마대하고 장갑, 빗자루, 집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 동료하고 환경청소과 직원 그리고 서대구 산업단지 직원 이렇게 한 30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을 맞아 고향에 오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청소하고 있으니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서대구 산업단지 관리공단 계장 기승훈입니다. 서대구역과 서대구 YC가 인접한 산업단지로 설 연휴 기간 기성객들이 도심으로 진입 시 격려할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쾌적한 산업단지와 즐거운 기항을 제공하기 위해 합동 재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구 IC와 인접하다 보니 대형 화물 차량의 진입이 잦은 실정입니다. 기사들이 잦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여 기송객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였을 때 쾌적한 이미지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 취약지인 산업단지를 정기적으로 합동 재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명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럼 운전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쓰레기를 잘 처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청소를 해주고 있는데요. 서구에서는 깨끗한 서구 4대 실천 사항도 있습니다. 서구민뿐 아니라 모든 시민분들이 함께 해야 할 실천 사항인데요. 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배출요일 시간 준수,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는 동별 지정 요일에 배출, 그리고 종량제 봉투 사용,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정량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네.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배출 금지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번 설맞이 대청소를 기획한 서구청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서구청 환경청소과 과장 박용호입니다. 설맞이 생활 주변 대청소는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구의 17개 동에서 청소 취약제를 대상으로 집중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구의 관문인 서대구 IC와 서대구 역사 주변 환경정비도 공무원 환경공무지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단순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시면 되고 투명 페트병 비닐류는 적색 그물망, 그 외에 재활용품은 녹색 그물망에 담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은 음식물 전용 용기에 납부 필정을 부착한 후 배출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구청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모두 편안하고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깨끗한 서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 및 꼭 부탁을 드리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명절 연휴 동안 쓰레기 배출하는 날은 언젠지 미리 알아보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환경하는 대구, 환경하는 시민으로 가기 위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죠. 함께 그린 대구. 오늘은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의 필요성을 많이 그렇죠. 이야기하는데요. 네. 요새는 그린워싱이라고 이 친환경인 척하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녹색 소비, 친환경 소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척하는 제품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사실은 뭐 기후 위기, 뭐 지구 온난화 걱정이다라는 막연한 개념에서 점점 더 이제 시민들이 경각심 갖고 진짜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실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소비자단체 활동가로 계시면 현장에서 일단은 뭔가를 많이 좀 변화를 체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매년 변화하는 소비자들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녹색 소비 관점에서 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해진 여러 요인들 중에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제입니다. 네. 물론 플라스틱 사용이나 뭐 일회용품 사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원천적인 문제인 소비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필요 이상의 물건을 소비하고 또 소비를 둘러싼 물건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모든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도 보면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도 매년 높아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윤리적 소비 또 뭐 가치 소비라는 소비 개념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식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아직 간극이 크고 그래요. 그것을 좁혀가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 뭐 시민사회 모두 역할이 있죠. 기후위기 진행 상태를 보면 지금보다 좀 더 빠르게 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심각함. 사실은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요. 늘 뭘 새 거를 사고 네. 쉽게 뭔가 조금 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그러지 말자는 얘기십니다. 그죠? 네네. 네, 일단은 소비를 너무 많이 자극하죠. 현대 사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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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대 인간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 우리가 소비하는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즉 호모 컨슈머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비한다. 라는 것인데 소비하는 것을 인간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간이 소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인 지 좀 오래된 것인데요. 소비의 심각성에 대한 비유로 인간이 지구를 먹어치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종류, 양 등이 당연한 건가? 라는 이 원천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의 이변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 윤리적 소비 또 가치 소비에 대한 단어도 생기고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패션 상품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렇죠. 과하다는 얘기. 네. 뭐 윤리적인 소비 그러면 사실은 좀 약간 그 개념 자체가 너무 크다 싶은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만 네. 근데 뭐 그러진 않죠. 네네. 네. 이 단어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네, 윤리 그러니까. 네. 네. 하지만 거창하다기보다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입는 면 티셔츠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집에 면 티셔츠 정말 많은데요. 많죠. 네. 코튼 100%. 네. 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이 모카 생산에 이 티스푼의 17개 정도의 합성 화학 비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양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농약 중에 10%, 살충제 중에선 25%가 모카 재배에 사용돼요. 이 농약으로 인해서 흙이 오염되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몸에 고스란히 노출돼서 매년 2만 명에서 4만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주로 아프리카나 인도 등의 소작농 등이 모카 생산을 하는데 많은 소작농들이 또 힘든 노동을 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제대로 된 비용을 받지 못해서 몸은 병들고 생활의 질도 아주 낮습니다. 네.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옷들 가운데서 30% 가까이는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려지고요. 네. 그나마 구매한 티셔츠 또한 몇 번 입은 후에 버리게 되니까 땅과 물을 오염시키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단지 적게 사고 적게 버리는 문제가 아닌 소비의 이면에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와 윤리적 관점에서도 소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커피 사실 원두 생두 문제도 많이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비 이면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동과 환경 문제가 있다. 예. 그 생각을 늘 하면 조금은 진짜 달라지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 소비할 것인가가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소비를 멈추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까는 각자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제로웨이스트 생활도 아주 큰 녹색 소비를 실천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로웨이스트 물건도 너무 많이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녹색 소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윤리적인 면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로웨이스트 생활은 많이 아시니까 소비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더라도 이왕이면 녹색 제품,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인데요. 기업에서 하는 제품 홍보를 보시면 이 제품은 친환경 제품 또는 지구를 살리는 제품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네네. 하지만 그 모든 제품이 모두 친환경 제품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친환경이라는 마크가 있는 제품이 법적으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또 자원이나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제품에 환경 마크를 부여하게 되고요. 네. 그것을 환경표지 인증 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환경이라는 마크를 받은 제품이 바로 친환경 제품, 녹색 제품입니다. 그래요. 제품에 그 인증 로고가 찍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품에 보면 녹색 동그라미와 그 끝에 잎사귀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 안에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있는 로고입니다. 아마 집에 있는 주방세제나 맞아요. 네, 세탁세제 같은 데서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또 휴지, 또 주방용품, 벽지, 뭐 전자제품 등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68개 제품군에 18,000여 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로고 중에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네. 초록 동그라미 안에 친환경 CO2 탄소 발자국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은 네. 저탄소 제품이란 표시고요. 또 환경 성적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물질을 가지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이 모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표지 인증제도라는 게 일단 녹색 소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뭐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1992년 브라질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 환경과 개발에 대한 유엔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 회의 이후에 한국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기관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어요. 이 환경표지 인증제도도 이후에 1992년에 만들어졌는데 같은 용도의 제품이라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로고를 붙여서 표시하게 했습니다. 네. 이것은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왕이면 이런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호하게 만든 것입니다. 친환경 제품 소비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이 환경 오염을 개선한다는 목적을 가진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업들도 요즘은 이 소비자들의 이런 마음을 좀 읽어서 네. 뭐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업들도 좀 있을 테니까 뭐 네네. 친환경 제품 이런 거 뭐 홍보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시민들이 녹색 소비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이 녹색의 옷만 입고 녹색인 척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네, 문제는 기업들의 그린워싱이 점점 더 교묘해져서 이 소비자들이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녹색 동그라미 안에 친환경이라고 써놓은 그 로고 있는지 네. 꼭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또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뭐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환경부가 녹색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한 녹색 가게가 있습니다. 네네. 매장 앞에 녹색 매장 현판이 있는데요. 있죠? 대구에는 23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대형마트에 가시면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들은 전시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린카드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발급받아서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 적립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싶으실 때는 친환경 상품 지원센터 또 에코11을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 대형마트 온라인몰이나 또 우체국 쇼핑 사이트에도 친환경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보실 때도 문구로 적힌 뭐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천연향 이런 글자를 보지 마시고 친환경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그린워싱에 속지 말자. 네. 그거 오늘 가장 큰 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절 앞두고 또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네. 명절에도 쇼핑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명절 이후에 나오는 포장재 쓰레기도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선물하실 때 과대 포장을 하지 않는 것. 또 친환경 제품,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주고받는 감사의 선물이 환경에도 해롭지 않는 것이라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소비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해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팩에 붙어있는 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게 한 것도 소비자들의 요구 때문이었고요. 지금은 일부 기업은 빨대 없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색 소비자가 대량 생산과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든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권리입니다. 그거 제대로 사용하는 팁 오늘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그린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설 연휴 시작합니다. 1월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들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1월 다 가요 진짜. 네. 확 가죠. 네. 남아있는 공연들 좀 좋은 거 소개해 주세요. 네. 금요일엔 문화 코너에서 비엔나 신년음악회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요. 그 CD 또 이제 다 나왔더라고요. 네. 올해 2022년 프로그램을 여러분 아주 좋은 환경에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있습니다. 설 다음 날인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2022년 비엔나 신년음악회 공연 영상을 마티네 공연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작년 거 얘기하시는 네, 거죠? 작년 거. 네네. 네. 비엔나에서 시작된 왈츠와 폴카 중심의 신년음악회 정통 스타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요. 선착순으로 무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늦은 신년음악회가 하나 있습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뉴스타트 위드 김소연, 손준호라는 제목으로 아마 뮤지컬 갈라 콘서트일 것 같은데요. 네. 2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1월에 태어난 천재 음악가 얘기를 그때 슈베르트 먼저 해주셨어요. 해드렸습니다. 네. 모차르트도 있습니다. 오늘 음악사에서 아주 별명도 특이한 인물이죠.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작곡가에게 특별히 별명이 붙여져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어머니 핸델은 뭐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아주 확실한 전 세계적인 별명이 붙은 작곡가는 바로 고전주의 작곡가 3명입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게 각각의 특별한 애정의 별명이 있죠.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 신동, 네.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 악성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최영일 쌤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제가 어제 그 영화 아마데우스를 막 보면서 모차르트 저 처음에 딱 나왔던 그 교향곡 25번을 막 들었어요. 네네. 이 얘기 들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살리에리 막 이야기도 있지만 각색한 네. 것도 어쨌든 신이 주신 거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맞습니다. 재능인 거잖아요. 네. 1756년 중년에 접어든 하이든이 유럽 전역에 이름을 이제 떨치고 있으면서 그의 작품들이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의 작품들이 교향곡이 연주되기 시작했었던 고전주의 시대가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에 짤츠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아버지 레오폴드의 엄청난 기대와 압박 속에 3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정말 굳고 묵직한 위대한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중간 이름을 라티노 스타일로 붙이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마데우스라는 엄청난 중간 이름을 이게 되게 큰 붙여줬습니다. 뜻이라면서요? 네. 이 라틴어로 풀이하자면 아마는 좋아하는, 사랑하는을 의미하고 데우스는 신이죠. 데우스 데오. 그
중간 이름을 번역을 하자면 신이 좋아한 아이, 신이 사랑한 선택한 아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데우스란 이름 자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의 아버지 역시 평범한 동네 음악가의 수준은 넘어섰던 걸로 맞아요. 알려지고 있고 곡도 많고. 네. 그렇죠? 아마도 아들의 재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뛰어난 작곡가의 정도는 넘어설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1개 작품 중에서 최초의 작품으로 기록되는 게 그의 나이 6세라고 합니다. 6살. 만 6세의 어린아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요. 이 관현악 4부 합주를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멜로디를 흥얼흥얼 대면 그의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받아서 스코어를 그때는 악보를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모차르트가 600여 곡이라는 작품을 35년 동안 다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남긴 데는 바로 아버지의 숨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까 말씀하신 약간의 어떤 뭐 강압 이런 것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너무 엄격하고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어린 모차르트한테는. 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영화 1985년 밀러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라는 음악의 신동을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했었지만 거기에 그의 아버지의 그 엄격하면서도 지독한 음악 교육과 그 연주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이 주눅들고 아버지의 평가에 굉장히 목말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버지 레오폴드는 누나 난네를과 함께 온 가족이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이 어린 아들의 천재적 재능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해외여행을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게 가능할까 그 전해지는 일화가 싶은데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없었죠. 마차를 타고 오스트리아에서 그 거리를 독일로 독일은 가깝기라도 하죠. 이스트랄리아로 프랑스로 나중에는 배를 타고 영국까지 가는 그런 여행을 약 10여 년 동안 다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그 여행의 여독으로 결국은 엄마와 누나는 중간에 고향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모차르트 아버지 이렇게 둘이서만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바로크 시대부터도 많은 음악가들이 그 예를 들면 실력이 있으면 어떤 궁의 누구 뭐 백작 뭐 왕 이런 분들한테서 이렇게 후원 받아서 왜 이거 누구한테 헌정한다 이렇게도 또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많이 바로크 시대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초기 고전주의 시대도 모차르트도 그랬겠죠. 이 여행을 다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작곡가로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어떤 음악학자는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조금만 더 아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했더라면 모차르트의 천재적 음악성이 더 많이 발휘되지 않았을까라고 더 많이요? 하는 이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버지의 그런 엄격하면서도 지독한 교육 덕분에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프로페셔널하니까 더 강해지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말이 다 다를걸요? 네, 이 답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차르트 연주 여행 일화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 이야기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연주 여행에서 궁정에서 넘어졌는데 모차르트가 뛰어다니다가 훗날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가 된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가 쫓아가서 일으켜주니까 공주가 마음에 든다. 공주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시켜달라고 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작품이 뭐 600여 곡, 605. 사실 뭐 기록으로 뭐 이렇게 막 딱 정확한 건 아니니까. 네네. 얼마나 엄청날지 그죠?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죠? 네. 41개의 교향곡, 22개의 오페라. 5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27개의 피아노 협주곡. 여기까지는 거의 다 오케스트라 총보 스코어죠. 악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외에도 23개의 현악 4중주, 피아노 소나타,
기타 그 외의 다양한 실내 악곡, 다양한 관악 협주곡 등 모차르트는 손을 안 댄 장르가 없이 많은 곡을 썼습니다. 특히 관악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남달랐는데요. 당시로서는 오케스트라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트럼펫, 호른, 트럼본 같은 금관악기뿐만 아니라 목관악기 중에서도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악기들은 사실 협주곡의 악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이 모든 악기들의 협주곡을 남김으로써 오늘날 현대 연주자들이 협연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차르트가 쓴 콘서트용 아리아라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리고 뭐 어떤 한 성악가 파트 베이스를 위한 아리아라든가 뭐 그런 곡들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이탈리아에 여행을 하면서 오페라를 배우면서 그 바로크의 전통을 보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 오페라 아리아가 아니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작품을 쓴 모차르트에게도 자기가 좀 특별히 그래도 난 요게 좀 더 좋아.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모차르트 그러면은 이 악기 연주자로서 뛰어난 그렇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피아노 연주자였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기록에 의하면 27개의 피아노 협주곡은 직접 협연으로 초연했던 걸로 본인이. 알려질 만큼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다는 말이죠. 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콘서트를 기획해놓고 협주곡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악보를 다 옮기기에 너무나 시간이 부족해서 자신이 무대에 올라가면 악보 없어도 협연을 할 수 있잖아요. 오케스트라 악보만 써주고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화들이 있지만 모차르트 최고의 장르는 역시 오페라입니다. 모차르트가 없었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오늘날의 오페라 부파 양식으로 발전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차르트 양식을 로시니가 보고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서 오늘날의 오페라 부파가 오페라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차르트 교향곡 이게 40번이죠? 네. 1악장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아는 그 곡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7곡 갖고 오셨네요. 네. 그 모차르트 41개의 교향곡 중에서 단 2곡이 단조인데요. 그게 아까 영화에서 말씀하신 25번 그리고 40번, 퀘일번호 550번 1악장입니다. 자, 이거 들으면서 그럼 오늘 인사드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설 잘 지내십시오. 네. 네,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사고 소식 있는데요. 중앙대로 교대역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교대역 100m 지난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달구벌대로 위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신매내거리에서 고산내거리 방향 고산 일동 주민센터 못 간 지점 4, 5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는 정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까지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면서 15km 속도로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나들목에서 북대구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이동하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군위나들목에서 칠곡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지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이었어요. 오늘로 꼭 3년이네요.
7번의 대유행으로 정말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설 연휴 보내고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제 권고로 바뀐다고 하는데 자, 나흘간의 설 연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